네, 안녕하세요. 길리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애월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은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여러분도 아쉽죠. 하지만 저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와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애월 마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이고요. 대학에서는 문학과 스토리텔링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마을 이야기를 좀 탐사하고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살아온 생애사를 채록하고 이제 그것을 제2의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길리의 문학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애월을 생각해보는 것인데요. 시와 영화를 통해서 애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애월을 노래한 이제 다양한 시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월 대체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애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또는 애월에 살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억을 떠올리실까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애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학이라는 마을에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살고는 학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지역은 동쪽입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까지 살았던 마을은 신촌이라는 마을이거든요. 제주에서는 이제 동쪽 사람이냐 서쪽 사람이냐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경향도 있는 것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체로 동쪽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쪽 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애월이라는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이미지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혹시 제가 띄운 화면 가운데서 익숙한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짬뽕 보이나요? 짬뽕? 제가 살고 있는 하기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그 짬뽕 집에 이미지 사진 하나 올려봤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산처럼 보이고 이렇게 물에 산이 이렇게 그림자가 비친 그 장면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어디인지 알까요? 여러분 아실까요? 네, 수산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영어 이니셜로 봄날이라고 보이는 거 보이죠? 아마 유명한 카페인 줄로 알고 있고요. 그 밑으로 가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산책 코스로 잡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담, 한담 그 해안 산책길,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이걸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제 몽돌이라는 이제 돌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몽글몽글한 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주의 일반적인 돌은 이렇게 맹글맹글, 몽글몽글, 미끈미끈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현무암이지만 이쪽 서쪽 마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외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몽돌이 있는 그런 해안가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옆에 이것도 수산유원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미지들은 흔하게 애월마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저도
가끔 나들이 하면서 많이 들르는 곳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여기에 없는 이미지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듣고 싶은데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가 정말 아쉽네요. 네. 애월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이름이 예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육지 지역에서 이제 여행 오시는 뭐 지인들 그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곳이 뭐 어디에 가보고 싶냐, 뭐 어디에 묵고 싶냐라고 할 때 애월에 묵고 싶다, 애월 가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 하필이면 애월이냐? 뭐가 좋은데 하고 이제 질문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이름이 예뻐서 뭐 남들이 많이 갔다 왔다 그래서 가보니 좋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애월이란 이름이 굉장히 예쁘게 들리는 이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뜻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쁘다기보다는 슬프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기를 하더라고요. 물가의 벼랑, 벼랑 끝, 칠 뜻하는 달의 끝, 달의 벼랑 끝 이런 걸 뜻하는 그런 한자말이 월 이렇게 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들은 어쩌면 이름은 예쁘지만 굉장히 뜻으로서 어떤 슬픔, 벼랑 끝, 삶의 어떤 벼랑 끝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로서의 애월을 많이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강좌에 제가 붙인 제목도 시인들은 왜 애월을 노래했을까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장희지 문학평론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좀 따오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타자가 필요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기꺼이 그 타자가 되어줄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평론집에 있었습니다. 장희지 문학평론가는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시창작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시인,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타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들어줄 이가 없다면 들어줄 공간이 있으면 또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들어줄 이를 찾아서 또는 들어줄 공간을 찾아서 여행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삶의 어떤 자리들을 이동하는 이사, 이주 뭐 이런 형식을 또 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준 사람, 들어준 공간, 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공간 그런 곳이 어디일까? 어쩌면 애월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월에 사시고 애월로 이사를 오셨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시인들은 왜 애월을 사랑할까? 애월이란 이름이 갖는 따뜻함과 슬픔의 이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애월을 노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월을 찾아왔던 그때 느꼈던 경험과 감정 이런 것들을 또 시로 많이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애월을 대놓고 제목으로 뽑은 시인의 시 한 편을 좀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게 돼서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월의 서다라는 제목의 시집 한 권이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시인이고요. 이분은 사실 애월의 고향은 아닙니다. 구자가 고향이고요. 좀 늦깎이로 등단을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시를 쓰시고 계시고요. 두 권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 수국꽃 편지라는 제1 시집이 이제 그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애월의 서다는 이제 두 번째 시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알 시선에서 이 시집이 이제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집인 것 같았고요. 또 제가 애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히 이 시집에 있는 그 시편들을 좀 더 꼼꼼히 이제 살펴보았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한 그런 시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애월의 서다라는 시만이 아니라 여러 편의 시집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찾아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이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시집을 고를 때 제목이 좋아서 고르기도 하고 시인이 좋아서 고르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책을 이렇게 가서 고를 때에 이 종이를 좀 만져보고 그 종이의 느낌이 이제 좋은 책을 또 구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이를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재생지라고 하나요? 재생지의 느낌. 이게 조금 뭐라고 하나요? 이게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 좀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게 좋아서 이 시집의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애월의 서다 읽어볼게요. 조선희. 무더위는 좀채 가실 줄 모르고 사는 게 버거운 날 시외버스를 타고 첫사랑 이름 애월이라고 말하면 붉게 물든 바다 저편 그리운 달의 난간에 내려주겠지. 그동안 고생만 했을 두 발 찰방찰방 담그고 눈을 감으면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간곡한 말 촘촘하게 복사뼈 깊이 새겨주겠지. 산다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속 깊은 당신을 떠올리면 메마른 안쪽에도 어느새 밀물이 차올라서 홀로 난간에 기대 앉아 다음을 기약하는 애월. 예, 뭐 어렵지 않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시 속에 막 주인공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좀채 가실 줄 모르고 사는 게 버거운 날. 요즘 같은 날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 강의를 한 것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본격적인 첫 강의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 사는 게 어렵다. 날은 덥고 또 장마로 인해서 요즘 비도 많이 오다가 또 갑자기 더워지다가 오늘도 막 푹푹 찌는 그런 날씨입니다만 이런 날에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에 떠오르는 이름 하나 또는 어떤 장소 이 시 속에서는 이 시 속의 화자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애월로 향하는 거죠. 애월의 어디쯤에 바닷가 어디쯤에 아마 가서 어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바닷물에 내 발을 이렇게 담그고 그 파도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찰방찰방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 하면서 어루만져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참 사는 게 답답하다, 힘들다 라고 느낄 때 찾게 되는 사람, 떠올려지는 이름 또는 어떤 장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사람, 어떤 장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답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상상으로만
저도 이제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자면, 저도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뭐 선배가 있기도 하고 가끔은 어머니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 느닷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문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주도 말로 두렁청 뭐 임씨냐 이러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친구도 또한 저한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또 연락 없이 이제 어머니 집을 찾아서 뭐 임수까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별로 어머니한테 위안을 이렇게 받는 일은 드문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죠. 저는 천방지축이라 욕을 많이, 이 나이 먹어도 욕을 많이 듣는 그런 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에서 제 머리가 좀 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염색을 하라, 나보다도 늙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염색을 안 하냐 젊은 사람이. 제가 보기답지 않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염색을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흰머리를 가지고 염색 안 하고 집에 가니까 굉장히 욕을 버럭버럭 하시더라고요. 나보다도 나이 들어 보이는 딸을 두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염색하면 눈도 아프고, 사실은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몸이 퉁퉁 붓고 막 거의 눈두덩이가 그냥 막 부어올라서 다음날 어디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염색을 하지 않는 겁니다만, 또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해야 되는데 돈도 아깝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째 지금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뚱뚱한 강경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답답할 때 가끔 어머니를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소로서는 제가 찾는 곳은 사실은 수산유원지였어요. 집 가까이 있기도 하고, 수산유원지 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잠깐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가끔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간음사로 가는 그 길 거기 중흥묘지, 이게 뭐죠, 무덤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좀 골목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관음사로 이렇게 빠지는 그 코스를 가끔 이제 운전해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이 제주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저도 가끔 내가 왜 이 길로 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거시기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코스를 잡아서 학교로 가고, 이제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장소가 주는 위안이라는 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예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애월에서다. 내가 찾는 어떤 환대의 공간이 어떤 곳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시였습니다. 다음, 달의 난간 애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정군칠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엊그제 추모 8주기를 맞아서 정군칠 시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지인들이 또 기일에 맞춰서 추모 행사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똑같은 시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조선희 시인의 시에도 달의 난간이라는 시어가 등장했고요. 또 정군칠 시인의 시에도 달의 난간이 제목으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애월이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서 달의 난간이라는 시어로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달의 난간. 난간을 타고 올라가면 달에
이렇게 닿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의 이미지가 둥글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렇게 기울고 다시 그러니까 으스러지고 다시 차오르고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깎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깎이는 거예요. 그 벼랑 끝이 깎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벼랑 끝, 깎이는 달의 이미지와 삶의 벼랑 끝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많이 시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달의 난간, 애월, 정군치. 파도는 부드러운 혀를 가졌으나 이 거친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11의 가을달로 해안은 마모되어 갑니다. 지워지다 이어지고 이어졌다 끊어지는 신엄의 오르막길. 바다와 가장 가까운 벼랑에 이르자 누군가 벗어놓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생의 난간에 이르면 달빛 한 줌의 가벼운 스침에도 긁힌 자국은 선연할 터인데 내 안에 빗금 같은 한 무더기 억새, 바싹 다가온 입술이 마릅니다. 생의 끝에 이르러 멈추었을 걸음, 망설임의 흔적인 듯 바위 틈에 간신히 붙은 뿌리와는 달리 땅 쪽으로 뻗은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온몸으로 지나간 길, 마음 한번 비틀어 곡을 만들고 마음 다시 비틀어 절을 만들었으나 길 밖을 디뎠을 자의 흔적은 허공뿐입니다. 자주 바람 불어 달이 잠시 흔들렸으나 죽음마저 품어버린 바다는 고요합니다. 엄청나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운동화 한 켤레, 누군가 벗어놓은 운동화 한 켤레. 이게 아주 어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이제 화자, 주인공의 현재적인 상태, 물론 상상 속입니다. 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동화 한 켤레를 벗었다. 벼랑에 이르러서. 이거는, 어쩌면 바닷속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나? 또, 뛰어내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를 이해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누구나 생의 난간에 이르면 달빛 한 줌의 가벼운 스침에도 긁힌 자국은 선언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 어떤 빗금 같은 한 무더기 억새가 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되고 그 자극들이 우리 억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갗이 비어온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빈 경험, 억새에 살갗이 빈 베인 그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정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벼랑 끝으로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의 끝에 이르러서 잠시 멈추었을 걸음, 망설임의 흔적 있겠죠. 그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바위 틈에 간신히 붙은 뿌리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뿌리와는 달리 땅 쪽으로 뻗은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간신히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뿌리에서 태어난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가지가 땅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막 이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생을 놓아버리면 당연히 그 뿌리에서 태어난 가지들이 생마저도 동시에 흔들리고 말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떠올린 거예요, 시인이. 그 누군가 벗어놓은 그 운동화 한 켤레를 보면서. 이거는 뭐 실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술 먹고 거기다가 벗어놓고 그냥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운동화를 벗어놓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곡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그 곡 한자로 곡절 이게 쓰였어요. 마음 한번 비틀어 곡을 만들고 마음 다시 비틀어서 절을 만들었다. 그들이 길 밖으로 발을 디뎠을 때의 흔적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허공뿐이겠죠. 그들이 난간을 잡을 수 있어야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잡은 것은 허공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잠시 허공을 잡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겠지요. 그것이 애월의 어디쯤이라면, 애월 바다의 벼랑 어디쯤이라면 그를 품은 자리는 어디였을까? 바다 한가운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바다는 고요합니다.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시인데 절절한 시죠.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애월 바닷가에서 이런 삶을 떠올릴 수 있다니 역시 시인은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대체로 뭐 무슨 자살바위 뭐 이런 말 할 때 제주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살아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애월 바닷가에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한 편 정도 더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애월에 대한 시를 막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주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인들은 애월의 이미지가 그렇게 예쁜 이미지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시인의 애월에 대한 시와 잠시 놀러 왔다가 애월을 본 시인이 쓴 시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엄원태 시인이 어쩌면 일반적으로 애월을 여행처럼 놀러 왔다가 경험하고 쓴 시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월, 엄원태. 하계에서 애월 가는 해안도로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었다. 밤이 짧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린 애월포구 콘크리트 박파제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걷기도 했으니까. 달의 안색이 마냥 셀쭉했지만 사랑스러웠다. 그래서인지 내가 널 업기까지 했으니까. 먼 갈치잡이 뱃불까지 내게 업혔던가. 셀쭉하던 초생딸까지 내게 업혔던가. 업혀 기우뚱했던가. 묶여있던 배들마저 컴컴하게 기우뚱거렸던가. 머리칼처럼 검고 긴 밤바람 속살을 내가 문득 스쳤던가. 손톱 반달처럼 짧아 가못 없는 것들만 내수에 인화되듯 새겨졌던 거다. 이젠 백지처럼 흰 그늘만 남았다. 사람들이 애월 하고 말한다면 흰 그늘 백지 한 장 말없이 내밀겠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네요. 애월에서 이재무 시인 작품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애월에 관한 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시인들은 다 한 편씩은 다 쓴 것 같아요. 뭐 제주 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 시인들도 제주에 관한 시를 쓸 때에 제가 볼 때는 애월에 관한 시를 꼭 한 편씩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월의
읍이잖아요. 애월리만 애월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애월읍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유독 애월에 관한 것만 많이 쓰는 좀 경향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마을에 대해서도 좀 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는 또 없을까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재무 시인까지는 애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월에서 이재무. 저무는 먼 바다 먹배추로 잔잔한데 방파제 뚝 위 할머니 한 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네. 유모차 밀며 흙벽의 풍경 속 몇 겹으로 주름진 시간 고여 출렁이고 있었네. 저무는 먼 바다 하늘로 이어지는 수평선에서 노을은 가지를 떠나는 꽃잎같이 저물어 흩어져 선웅이 낭자한데 거북처럼 낮게 몸 웅크린 지금은 다만 묵직한 침묵으로 밤을 기다리는 밤이 오면 어화 피고 먹물 튀기며 비린내 땀내 진동할 오징어잡이 선박들 등 뒤에 두고 방파제 둑 위 등이 활같이 휜 할머니 한 분 천천히 실루엣으로 걸어가고 있었네. 아주 먼 미래를 밀며 딱히 애월이라는 어떤 배경이 중요한 시 같지는 않고요. 이걸 뭐 서울이라고 해도 이 시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시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난간이라는 뜻에서 삶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어떤 일을 좀 어떤 사람을 좀 떠올렸지 않았을까. 그 난간이라는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노인들 사실은 흔하게 보이는 풍경들이죠. 이제 그런 풍경을 볼 때 좀 아득해지기도 하고 저 몸을 이끌며 저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그 이미지를 그 애월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떠올려서 쓴 시가 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무 시인은 중견 시인으로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엊그제 2020년 이육사 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시학이라는 문예지의 이제 주관으로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도 한 그런 시인의 시작품 함께 감상했습니다. 서한나 시인, 제주도 출신 시인이고요. 애월 연작시를 썼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연작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애월 혹은 서안나. 애월에선 취한 밤도 문장이다. 팽나무 아래서 당신과 100년 동안 술잔을 기울이고 싶었다. 서쪽을 보는 당신의 먼 눈울음이라는 것, 느리게 걸어보는 것, 나는 썩은 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애월에서 사랑은 비루해진다. 애월이라 처음 소리내어 부른 사람, 물가에 달을 끌어와 젖은 달빛 건져 올리고 소매가 젖었을 것이다. 그가 빛나는 이마를 대던 계절은 높고 환했으리라. 달빛과 달빛이 겹쳐지는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검은 문장 애월. 나는 물가에 앉아 짐승처럼 달의 문장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2012년에 유심에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분의 시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또 좀 다분히 여성주의적인 그런 시작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집 제목이 립스틱 발달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시도
시 속의 화자가 마치 이제 여성인 것 같은, 시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주인공도 여성일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갖기도 합니다만, 팽나무 아래서 당신과 100년 동안 술잔을 기울이고 싶었대요. 시 속의 주인공이요. 그런데 서쪽을 보는 당신의 먼 눈우름이라는 것, 느리게 걸어보는 것, 나는 썩은 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애월에서 사랑은 비루해진다. 어떤 의미일까 막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100년 동안이나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누고 싶었던 사랑이 뭐 그렇게 같은 쪽을 향해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썩은 귀를 가졌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태. 그건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라기보다는 마음의 소리가 서로 어긋나 버려서, 그러니까 주파수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서 다른 길을 향해 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을 떠올렸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감정, 그것은 어쩌면 비루함 같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꽤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검은 문장 애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검은 문장 애월. 우리 어금니 여러분 어금니 아파서 치과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금니가 아니더라도 이가 아프는 그 통증, 그 치통이라는 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문장이 애월이다. 근데 그 문장이 어떤 글씨로 쓰여 있을까? 어떤 문구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각자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각자의 문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인이 기억하는 애월이라는 문장은 굉장히 아픈 문장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 시 한 편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뭐 사랑시로 읽어도 뭐 크게 다르게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한나 시인 작품 읽어봤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월이라는 시어가 들어가지 않는 시는 없을까? 이런 걸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김병실 시인, 작년에 사산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입니다. 이 제주 출신이고요. 이분이 애월읍에 있는 자리왓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사삼시입니다. 여러분 자리왓이 어떤 곳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리왓? 예, 봉성리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4.3 때 잃어버린 마을. 그러니까 저도 한때 살았던 곳이 갯뜨르라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4.3 때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지금 그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이라는 마을인데요. 제가 거기로 이사를 갔을 때 집이 한 서너 채밖에 없었거든요. 원래는 거기 집이 여러 채가 있었대요. 그런데 4.3 때 그 소계력이 내려지면서 전부 불이 타버린 거죠. 그래서 마을이 없어졌다가 이제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희도 이사를 가고 그래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유명한 할망식당, 할망국수 뭐 그게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대월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걸어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리왓도 4.3 때 잃어버린 마을 지명입니다. 봉성리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안끈을 둥글게 말아. 자리왓에서 김병신. 오래전 먼저 떠난 어미처럼 4.3 난리통 땅바닥 떨어진 마을 포대기에 들쳐업고 아직 안 끝나신가 마을 밖 기웃거리던 팽나무. 강씨 문씨 집성촌이 나뭇가지 잘라 지팡이 선물한 오랜 친구
왕할아버지 서당까지도 양배추밭으로 청보리밭으로 갈아 엎어졌어. 어디선가 몹쓸 바람이 분 거여. 난리가 다시 쳐진 모양이여. 인기쳐 끊긴 마을. 산땀 넘어 더욱 숨죽이는 목소리. 누가 들을까? 나지막이 엎드린 봉분들. 자식 새끼마저 깃들지 않는 올해가 무슨 소용이냐. 자리와 마지막 생존자. 어머니 따라 서둘러 떠난 길. 붉디 붉은 땡볕 황토길. 배움 나온 팽나무. 두 손 둥글게 말아 아버지 머리에 월계관 씌워 주었지. 봉성리 마을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글쓰기 교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를 쓰는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봉성리 출신이셨고, 그 성땀 쌓는, 어렸을 때, 4.3 때 성땀 쌓는 그 고통에 대해서 시를 쓰셨던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 야학이 있었는데 서당에 갔다. 서당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줬다, 마을 사람이. 그분 이름이 강몽규라는 분이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리와 그 마을에 강몽규라는 분이 살았대요. 그분이 자리와 입구에다가 그 신명서당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4학년 과정까지 그 동네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공부를 가르쳤다 라는 그 사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면 그분 밑에서 그 신명서당에서 공부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시가 그 전국 그 문해 창작 그 무슨 대회 그런 데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자리와 이 배경인 이 시를 보면서 이제 그분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을마다 여러분들 마을의 센터에 있는 것이 팽나무인 거잖아요. 우리는 퐁당퐁당합니다만 그 팽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이 없던 곳이 팽랑이기도 하였고, 그 풍랑거리, 팽나무가 있는 자리 없기도 하였고, 또 4.3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합해서 밭으로 산으로 끌려가던 집합장소였기도 하였고,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 팽나무가 기울어지는 이 기울기가, 가지가 기울이는 정도와 기울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기우는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만, 저쪽 동쪽으로 뭐 김영이나 행원이나 이쪽으로 갔더니 북촌이나 팽나무의 그 가지가 다 산으로 향했어요. 산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그건 이제 바닷바람이 있으니까 다 산으로 향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쪽 서쪽 마을에 제가 중산간을 조금 마을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쪽 팽나무들은 굉장히 수영이 괜찮아요. 수영이. 그 나무의 형태가 굉장히 멋있다 이거죠. 한쪽으로 기울이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한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마을 지대는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 바람이 이제 그 나무의 수영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지만 4.3 때는 제주도의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와 또 4.3 소개령에 의해서 이게 1948년도 12월 23일에서 25일까지 약 3일에 걸쳐서 이 마을 전체가 소각되고, 이 마을의 청년들이 잡혀가서 총살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서당을 운영하셨던 그 강몽규라는 분도 잡혀가서 피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동심 시인이 그곳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장소들이 전부
양배추밭이 되고 보리밭이 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마 봉성리 이렇게 일대를 지나가면 뭐 양배추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뭐 메밀밭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만, 그럼 무슨 밭이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그 장소가 이런 4.3의 아픔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 그 장소를 바라보는 태도와 감정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4.3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고요. 제가 만난 수산리에서 만난 이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분이 양경숙 어르신입니다. 97세예요. 97세. 작년에 제가 이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구술 체록을 했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제가 질문하고 이분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70대의 따님이 계신데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귀가 지금 많이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걸 다시 크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면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수산리에 살고 계시지만 4.3 당시에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오라방 이야기가 나와요. 오라방.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 둘이 굉장히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지식인에 속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제삿날 갑자기 잡혀갔고, 또 잡혀간 형 때문에 또 동생이 또 찾으러 갔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삿날 그냥 화닥닥 하고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이 그렇게 갔더니 어디 가서 찾아보겠다 그러고는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동생들을 거의 키운 누나인 거죠. 애월에서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수산리에서 애월을 다니려면 자취를 했대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자취방에 쌀을 짊어지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면서 키웠던 동생들인데, 한 달 한씩, 거의 한 달 한씩 기대주죠, 기대주. 집안의 기대주인 두 동생을 잃고 나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동생들이 사라지니 이제 이분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면서 동생이 어디 갔는지를 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산으로 간 거 아니냐, 무장대가 되어서 이제 산으로 간 거 아니냐. 이제 그 당시 이제 똑똑한 뭐 지식인들은 다 대체로 산으로 이제 갔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궁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 두 손을 꽁꽁 묶고 매달아서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서 고춧물을 뿌리고, 코로 고춧물을 뿌리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문의 흔적인 거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거의 팔병신이 됐다. 그리고 그때 고문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한 상태였던 거죠. 남편은 일본에 있었고 사는 건 그럭저럭 살았대요. 그런데 잠시 아버지가 아파서 일본에서 수산리로 잠시 들어온 상태였는데 동생들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그 일로 일본에 살고 있는 남편도 또 이제 이분을 버리고 그쪽에서 여자를 이제 또 세장가를 든 거죠. 이제 살림을 차렸고, 이분은 거의 버려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들을 잃고 몸이 다 망가져 버리고, 몸뿐만 아니라 또 가정도 잃게 되고, 그래서
시댁에서도 쫓겨났고, 그래서 친정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쫓겨온 이 딸을 사실은 곱게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받아주긴 했지만 굉장히 눈엣 가시가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을이래요. 같은 마을. 시댁하고 친정이. 그러니까 수산리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해놓으니 바로 옆에 시댁이 있고 바로 옆에 친정이 있고, 그렇지만 오갈 데가 없으니 거기 살긴 살아야 되겠고, 얼마나 이제 시선으로부터 또 다른 제3의 고통들이 있었을 것은 뻔한 일인 거잖아요. 굉장히 97년 삶이 사는 게 아니었다.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한 것은 고생이 아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놀림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4.3과 관련한 여러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게 그 감정 표현인데 추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추접하다. 아이고, 우리는 정말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추접해, 아이고 추접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추접하다가 어떤 말이올까, 어떤 뜻이올까 하고 제 질문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접하다, 그냥 추접하다. 그러니까 그 추접하다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나요? 이게 추접하다는 이제 보통 이제 더럽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끔은 그 제주어가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실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주 속으로 좀 쑥 들어와야만 그 느낌이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느은착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느은착하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아이고 느은착하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느은착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간담이 서늘하다니까, 아니면 철렁 내려앉는다, 아니면 너무 아니고 쓰라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렇지만 딱 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고 쓰라리다만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하다만도 아니고,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 느낌,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가 는착하다, 그 말밖에 없다.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것밖에 없다고 박박 우기거든요. 이게 제주어가 갖는 묘미이기도 하고, 또 그 토박이가 느낄 수밖에,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느낌,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인 거죠. 그래서 제주어는 굉장히 저는 감성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주어의 여러 가지,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뭐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제주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 또는 매력 가운데 하나가 형용사가 많다는 것. 형용사, 춤락춤락, 오물락오물락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감정 단어도 그 감정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풍요롭다는 것이겠죠. 왜 그 말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경숙 어르신이 4.3을 겪은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아직 이제 거의 뭐 97세니까 정말 마지막 생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을 이제 만나면서 이 수산리 동네에서의 피해 사례, 하기 마을에서의 피해 사례, 또 아까 우리 김병심 시인이 의 시에서는 봉성리에서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역사적 아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우리는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제가 유수암리 마을을 이렇게 갔을 때에 사실은 이제 유수암리 자랑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취지를 위해서 거기 노인회장님도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경로당을 찾아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주 그 특별자치도의 소식지에 글을 한 편 쓰려고 유수암리에 대한 글을 쓰려고 이제 찾아가서 자랑 좀 해주라고 했는데 뭐 자랑할 거는 별로 없고, 예, 우리 그 가슴에 그 맥힌 이야기나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옆에 계신 어떤 할머니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니까 이 유수암리 마을에서 발생했던 그 4.3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말 진지하게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제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나를 좀 잡아서 만나게 해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마을에는 경치도 아름답고 뭐 그 공기도 좋고 또 바다와 산과 돌담과 나름 예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조건들이 굉장히 훌륭한 가치로운 것들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곳이고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청년 시절에는 곽지 그러면 놀러 가는 곳, 곽지 해수욕장에서 MT도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는 어떤 곳, 여름철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곳으로서 장소를 많이 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살 더 먹고 40대가 지나고 이제 이러면서 좀 장소에 대한 좀 개념, 생각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 나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었지? 이런 시각으로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새기게 되었고요. 이끼가 있는 돌과 이끼가 없는 돌의 차이. 이게 이제 미적으로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이끼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역사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돌담이라도요, 미끈하게 그냥 아주 멋있게 잘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인 그런 돌담보다도 좀 매끈하진 않지만 투박하긴 하지만 이끼가 있고 하얀 소금기가 있고 그런 돌담에 대해서 좀 더 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고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인지 아니면 좀 미감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좀 쌓여지면서 장소를 바라볼 때에 시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바라보는 데에도 좀 관점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